것들은 굉장히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우선 구매를 좀 늘린다거나 식당, 고래 식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니까 하고, 더 크게는 좀 적극적인 의지와 연구 분석이 좀 공공기관들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여성이라 아주 예리 그게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능한 것들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뭐 5년 뭐 장기 프로젝트, 6년 중기 프로젝트, 10년 장기 프로젝트 가면서 대신에 그게 우리 시민들과 행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출마를 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공약이라기보다 하나의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주자들도 원도심 사람들과의 어떤 격차, 심리적 격차, 문화적 격차,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인도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 그 직원들도 지금 아유 뭐 저기 나랑 상관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없어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도시 사람들하고 대화 채널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제 헌법기관이고 이제 국정의 아주 최고의 중요성이 이제 지금 그런 분을 뽑는 예비 후보들 아닙니까? 예.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진짜 정말 디테일한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까지 좀 해낼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검증을 못 받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제가 뭐 다 감수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편집 없이 보니까 벌써 한 42분이 됐는데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겠다. 지들만 재밌다.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모든 우리가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각본에 짜여진 거 아니야. 우리 편집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각본을 싫어합니다. 볼펜 하나 어디 가도 정해진 수순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백달에 분이 자꾸 그냥 중간중간에 막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들 잘 보는데, 그래서 융복합 아닙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 신도시라는 틀에서 아까 SRF 문제, 공공기관 문제, 뭐 문제 다 엮여 있어요. 인구 문제까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기획할 때 사실 우리가 서울의 지금 주택 문제라든가 또 우리 농촌에 우리가 소멸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지방의 분권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방 사람도 또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는 좀 도움을 주라고. 또 시민들 기관이 와서 좀 일자리도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 한번 다녀볼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저는 가끔가다 기관장님들이 이제 격지 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분들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또 나름대로는 또 직원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겠죠. 여기 와서 너무 일단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 가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혁신도시 사신 분들한테 그러냐, 서울이 여러 가지 아파트 문화 좋고 환경 좋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기와 자연과 문화유산도 많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편히 앉을게요. 저도 서울에 한번 살아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배 후보께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거기는 거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도 뭔가 지역 사람이고 또 시민단체 또 생활하고 언론인들 보면 혁신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시작 때부터 제가 쳐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인데, 전남도청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우리가 나주시에서 개발부담금 조금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공기업 3개가 있잖아요. 강주하고 LH하고 도시공사가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혁신도시는 공적인 어떻게 농민의 땅을 뺏었어요. 농민의 땅 뺏었다고 하면 좀 이해했지만 보상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또 그만 값을 쳐줘서 좋겠지만,
근데 그 땅을 5만 원에서 25만 원 받은 사람을 거기는 볼펜으로 뭘로 만들었냐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건물 짓기 위해서 막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 조금 뭐 그게 권력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상업적으로 변경하고 뭘 변경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그 작품인데 그게 5,400억이라는 돈을 이익을 내갔다. 그 세계 기관이.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주의 그게 토지주들의 그래서 그 뭐냐면 민자유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정산은 뭐냐면 어느 특정한 그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 국가의 강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뺏어갔다기 하면 좀 표현을 해서는데 수용을 했는데 그 토지에 돈이 많이 나오면 뭐 과도한 어느 특정 기업한테 너무 많이 준 게 정산을 하게 돼. 일정 지분 이상은 국가의 한원 내지는 그 사회 간접 자본에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전라남도가 또 그 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 전라남도에 관련된 강주 이렇게 세계 기관이 5,400, 내가 자료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5천 몇백억 됩니다. 그걸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도청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땅을 잘 나가가지고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공사는 또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 도론이 남평이라는 이런 연계 도론이 이런 거에 대해서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는 이쪽 재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상가 건물이 그거거든요. 그 상업적으로 바꿔갖고 과도한 돈을 비용을 들어갖고 지금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또 시민들의 돈이 그 이익으로 지금 공공기관 이익을 내갔잖아요. 그래서 5,400억에 대한 이런 문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건 많아요. 저도. 아 그러신가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좀 하고 또 제가 보니까 그 뭐 원도심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원도심도 또 못 살겠다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기업이 그 이렇게 오래된 기업인데 옛날에 뭐 호남 호비라고 막 그기도 하고 근데 또 뭐 기업에 대한 모 화학 공장 모 화학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뭐 대책에 대해서 막 논하기도 그러는데 후보님 그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그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여기 내려와서 원도심 시민단체 분들의 권유로 그 제가 그 이제 화학공장에 증설을 반대하는 그 시민 활동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걸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LG 그러니까 뭐 실명 기업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미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그 LG화학공장이 기본적으로 주거지 내에서 대단히 이제 위험성을 안고 유해 뭐 폭발 위험성 혹은 뭐 환경 유해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도심 한복판에서 있다는 면에서 안전과 환경 건강권에서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또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사실 제가 내려와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원도심에 활성화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뭐 1,000억대 가까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1,000억대가 어디에 어떻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주민들도 체감을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시재생 사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환경의 문제도 그게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저 공장을 이렇게 이전을 시킴으로 해서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산포, 혁신도시, 원도심이 나주 역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만남의 어떤 그런 그 허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꾸준히 2017년도부터 좀 제안을 좀 해왔죠. 그러니까 그 온도십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목사, 내알, 금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화재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반남이라든가 마안이라든가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나주목에 속했다, 능주목에 속해서 또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그랬다고 하대요. 가도 네네네. 서창 이렇게 네. 하고 또 능주목에 속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역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문화적인 갈등인데, 그, 뭐냐, 우리 수혜에 대한 갈등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니까, 우리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 굴뚝 없는 산업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 골고루 하기는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좋게면 우리가 오래된 그 지역의 그 우수성도 있지만 그 지역 문화가 아주 낙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우리 지역을 원주민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또 혁신도시나 이주를 와서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많은 문화를 접하고 또 객관적인 또 여러 가지 그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출마했던 또 이제 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나주는 이전의 나주가 아니잖아요.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이 그렇지 사실 농촌도시이고 또 오랫동안 그 그러니까 천년 역사를 가지고 그 나주만의 독특한 전통 역사와 문화와 인식과 의식들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말하면 전통 도시고 조금 좀 아쉽게 이야기하면 좀 폐쇄적인 그런 이제 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런 도시가 아니고 현 혁신 도시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상 아마 한정공대가 들어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나주는 원튼 원치 않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정공대라는 그 대학이 그 세계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학자들을 끌어들이고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하면서 결국은 세계 속의 나주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에너지 지금 스마트 시티가 지금 백가람동이 에너지 스마트 시티 지금 시범도시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있고 현실화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백가람동의 에너지 스마트 시티도 이제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그런 또 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래서 나주는 미래를 향해 가는 도시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원도심 사람들만의 시선, 경험, 어떤 인간관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미 나주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죠. 나주로서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저는 뭐 저 같은 사람 이야기하면 잠깐 얘기 끊어지는데, 저는 사실은 전형적인 제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여수에서 20살까지 살고 제가 서울에서 한 30년 살았지만 또 나주는 제가 또 시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주자이지만 이주자도 아니고 현진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말이 좀 끊어졌는데, 그래서 저같이 지방을 알고 지역을 알면서 또 제3자의 시선과 문화적 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도시를 보고 또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출마를 할 때 우리 나주 시민들이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있는 나주를 충분히 인식한다면 오히려 원래 나주 사람 신정훈 나주 사람 뭐 누구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뭔가 이렇게 융복합된 시각을 가진 그죠? 혁신도시의 어떤 선진성과 미래지향성, 또 우리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또 어떤 여러 공동체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융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제 지금 지지율이 최고 많이 나온 게 3%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산 사람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라는 것은 1세대를 30년을 볼 때 시골에 한 발자국 안 나가신 그런 분들한테의 그 노하우, 사실 그런 것도 어마어마 앞으로 농촌의 미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 또 이렇게 후보자들은 또 특히 그 자기 지역을 굉장히 깊이 바라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는 그 예비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출세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출세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에 이제 자기가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우리 백다리 후보에 이렇게 오신 거 반갑고, 왜 그러냐면 사실 후보들이 뭐 악수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자기 공약이나 뭐나 제대로 말 한마디 했고, 그 다음에 또 후보들끼리 얘기해봐야 또 전부 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 될 수 있고 편집된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뭐 떡 좀 먹고, 떡도 먹고 차도 커피 한잔 마시고 하고 우연히 이렇게 놀러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언론인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에서 왔는데 청년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니까 사실 뭐 지방에 관련된 또 그 틀에서는 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그 뭐 나주시청 공무원을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시 공무원하고 좀 그 절반을 바꿔버린다든가 이제 이런 혁신적인 그런 것도, 아니 뭔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 사고에 대한 이렇게 좀 흐트러서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나주의 문화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나주는 뭐냐, 너무 우리가 우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향 사랑 정신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끼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 너무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경주 같은 데도 가보면 이렇게 목사고 이렇게 많은 문화가 있는 게 너무 예지해서 지금 우리 백다리 후보께서도 나중에 좀 뭐 시집도 되지만은 좀 그 뭐야 욕심나죠. 왜 그냥 문화유산도 많고 영산강, 지석천을 비롯해서 뭐 53km에다가 뭐 항룡강, 뭐 지석천 뭐 해서 전부 다 해서 173km가 해고 뭐 문화가 그냥 그 강에서 타고 거기에 그 유료 면적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 같은 그 거대한 그것도 산도 없는 그냥 조그만 포크레를 문대며, 옛날에 그 경상도 개발할 때 그 경상도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악산을 공장 짓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포크레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전 못 시킨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부끄러운데, 우리가 천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북도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천년의 부끄러움을 이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좋고 한국 같은, 우리가 농경문화 때부터 또 강주 대도시의 근교 농업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기름지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좋은 환경을 우리가 천년의 부끄러움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외지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내부 사람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전남 사람이고 나주로 시집을 20년 이상을 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책을 하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셔요 사실. 근데 뭐 나주만 그러겠습니까? 지방이 소멸된 이후에 자기 고향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방 도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도시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실 서울 사람 아니면 다 2등 국민 되는 시대가 지금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유독 나주만의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제가 나주에 와서 그런 자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로 빠지고 서울로 빠지고, 나주가 위치가
특히 이제 그 광주의 위성권 도시면서 광주가 또 전남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5년도에서 95년도 70년에서 95년도까지 나주가 거의 40% 이상의 인구가 빠졌어요.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절반가량 인구가 빠진 도시가 드물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여기 나주는 축소도시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2017년도에. 이런 아주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사회적 시선에서 보면 나주 시민들은 충격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네,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이제 지켜보고 이제 살아오시는데, 결국은 저는 나주에서 가장 결핍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모순이 나주 사람 아니면 신뢰를 안 하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나주 사람들은 외지인을 대환영해야 되고, 외지인들에게 역할을 주고, 함께 하자고 해야 되고,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 안 뺏기면 뭐합니까? 챙겨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몇 개 가지고 외지인들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과 이제 견제심 심리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실. 야, 그것은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나주 사람들이 나주가 좀 더 도약하길 바라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혁신도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기회에 사람들을 환영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들의 어떤 그 역량을 우리가 산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품는다, 이런 주인된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인재풀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 나주시장도 이주자들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정말 계속 원도심 사람의 기업과 원도심 사람들의 인맥관계와 그 어떤 폐쇄적인 관계 속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즉 당장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죠? 이주자들의 어떤 그런 뭐 문화라든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서 그들을 우리 나주 시민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함께 섞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내가 말을 그래서 마무리하면, 그래서 굉장히 결론적으로 외지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환영하셔야 된다. 저를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또 배타적인.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그거 이제 제가 변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80년대, 70년대까지도 굉장히 농경문화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특히 우리가 그 영산강변에 굉장히 기름진 그 나주평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근교농이 발달해서 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주평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나주가 인재풀이 좀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뭐나 많은 대도시, 이제 자기 자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많이 봐서 인재들을 조금 공부도 많이 시키고, 부모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나주의 출향향후를 7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9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 나갔던 사람들이 베이비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도 고향으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죠. 네, 이제 올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연금 수혜자도 되고, 또 소득도 있고, 또 인재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구의 문제는 뭐 출생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자산 가치도 있고, 그렇게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일정 지분이 도달되고 해야지. 서울로 그렇게 당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지만 혁신도시도 좀 여러 가지 뭐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뭐 수십 가지의 뭐 정책도 있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공직자들이고 시장이고 뭐 지역 주민이고 다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금방 뭐 SRF 문제, LG 문제, 공공기관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문제인데, 네. 다 문제인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때는 이 문제가 나주가 살기 좋은 곳인데, 살기 좋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홍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그러죠. 아주 우리가 그렇죠. 일반 공직자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예부에서 투자자들이라든가 뭔 사람들 70%다 뭐 LG가 뭐 있다 뭐 SRF 다 이제 부정적 이슈거든요. 사실은 부정적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 혹은 뭐 심지어 치부조차도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즉 의사의 진단이 없이 처방이 없고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지금은 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정부가 계속 그런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공실률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LG 문제들을 뭐 뉴스에 나고, 뭐 SRF는 이미 뭐 국가 뉴스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정적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다. 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들이거든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고, 또 저는 SRF 같은 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들이고, LG 문제도 도시가 커지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공론화해서 우리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지점을 찾아낼 건지. 자, 다시 정리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나주는 절대적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나주는 지금 이전에 과거의 나주에서 미래 나주로 나아가는 절대적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또 공유시켜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없이 과연 나주가 갈 수 있는가? 저는 그 점에서 제가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어떤 실행 능력은 있다고 좀 봤기 때문에 나왔는데, 충분히 설명할 기회조차도 좀 없었고. 그래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소통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계층과 사회적 모든 갈등의 문제가 지금 소통의 분야인데, 소통의 문제죠. 근데 이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냥 이해관계가 어떠한 경우든지 그때 행정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목표는 뭐냐면 지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전제하에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주시 자문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하신데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을 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자문도 보면은 뭐 정책적인 자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주 필요하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서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문자 메시지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는 사실 공무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그 시민 역량과 또 우리 공직자의 역량,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그 공무원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사도 사실은 상당히 똑똑한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포진돼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우리 사회 저변적인 것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런 표현을 해요. 거마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뺀 떨어지면서 아무 실력도 없는데 그들이 독식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많이 못 갖고 공무에 많이 탈락하지 않았나. 아니 많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아쉬움이 또 있으니까. 아쉬움이 좀 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무슨 뭐 이재명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남시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밤에 가고 그 가로등 있잖아요. 밤에 돌면서 가로등 이렇게 보면서 그 담당자한테 밤에 돌아라. 그 한마디가 그 뭐냐면 인기도 어마어마했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돌면서 밤에 돌았어요.
들어왔는데 직원들 됐고 이거 가로등 오늘 저녁에 고치자. 2시간 만에 다 고쳐놓고 갔다는 거입니다. 근데 가로등이 밤에 떨어졌으니까 밤에 근무하고 용역사가 있으니까 밤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로등은 고치나 안 고치나 전기세는 2,000원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뭐 농촌에 뭐 벼가 안 큰다, 뭐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아주 적은 것들. 혁신도시도 가보면 혁신도시도 연구하시지만 큰 틀에서 연구도 있지만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고는 아직 서울 자금 들어오지 않잖아요. 큰 틀에서. 나 알고 뭐 학교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뭔가 시스템을 분명히 뭔가를 대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공약들인데, 제 공약들인데, 지금 국제 캠퍼스타운을 제가 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뭐냐면, 한전공대가 지금 신재생 산업 중에 가장 먹거리가 큰 에너지 지금 이 산업을 목표로 이제 한전공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도 에너지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국제적인 캠퍼스타운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을 구축을 해서 이 시너지를 몇 배로 내야 돼요. 시너지를 몇 배로.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런 성공한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는데, 이 국제 캠퍼스타운이 왜 들어오면 좋냐면 지금은 결국은 다 이 아이디어 사업 아닙니까? 인재 역량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업이 와요. 지금 뭐냐면 한전공대가 있고 세계적인 어떤 연관 대학들 연구소들 들어오면 우선 기업들은 인재가 많이 몰려 있는, 뭐 우리 김병월 회장님 둔봉 이야기 하는데, 인재 둔봉이 있으면 당연히 대기업들이 자기 발로 옵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땅값 싸서 가고 뭐 저 지방정부가 보조 많이 해서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다 증명이 됐죠. 어떤 시대냐면 인재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서울로 자꾸 대기업이 99% 본사들이 자꾸 서울로만 가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들은 다 서울에만 있느냐? 인재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인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순 노동직,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단순 노동직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머리를 쓰는 인재들만이 지금 이 생산성을 내고 있는 이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 캠퍼스타운은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안상수 경상도 시장이 어디죠? 저기 창원 시장이 대표했다가 오죽하면 안상수 시장이 작년에 이거 나주 저기 뭐죠? 자한당이 한전공대 그거 유치 막 반대하고 난리를 쳤는데 안상수는 자한당 아닙니까? 자한당인데 솔직히 나주시 한전공대 갈 바에 잘 됐다. 국제 캠퍼스타운 한번 만들어봐라. 자, 이야기는 또 뭐냐면 지금 이런 굉장한 어떤 이런 플랜들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시장의 리더십,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주시는 누가 국회에 되느냐도 중요하고 향후에 누가 시장이 돼서 또 어떤 또 이 시의원들이 들어와서 이 도시를 스케일 있게 나갈 거냐, 그 문제. 그 다음에 융합과 복합,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주처럼 최적인 곳이 없어요. 스마트 시티 들어오고 한전공도 들어오고 여기는 전형적인 선진 미래도시 아닙니까? 원도심은 LG 나가고 나면 저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그죠? 원도심과 혁신도시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그 다음에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뭐 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이 다리 하나를 건너서 원도심, 혁신도심 엄마들이 현장 학습하러 오고, 휴식하러 오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그래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냐? 제가 볼 때 10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후보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농촌에 오면 어떻게 보면 60세가 막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0세자, 뭐 50대 굉장히 어려운데 모두가 고개 숙인 남자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사람들.
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거의 선배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밑에 후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저도 여기 오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네. 뭐 아는 게 없지만. 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구원이나 또 우리 지역을 발전의 미래 산업을 좀 지금까지 쭉 말씀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70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또 뭐 가서 발전 10년 뒤 20년 뒤인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저 이생으로 가는 나이인데 내가 그거에 뭔 바랄 게 있냐. 그래서 좀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과거에는 내 손자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고향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우선 자기들의 삶 뭐 미래의 10년이 아니라 현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도 이제 복지 문제겠죠. 뭐 아까 좀 보니까 뭐 노부모 뭐 이렇게 고령 치는데 그 말씀하신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다 연관성이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융복합 발전, 상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고령 친화 도시를 아까 대표님도 고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셔요. 특히 어르신들이 또 그 표현을 싫어하셔요. 뭐냐 고령. 그리고 이제 또 이 고령이라는 언어가 주는 부정성이 상당히 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고령 친화 도시라는 저도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 고령 친화 도시를 엄밀히 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노인복지를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사실 누구나 쾌적하게 주거의 안정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 거주 환경, 교통, 의료, 교육, 평생교육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고령 친화 도시고요. 그래서 어린이, 뭐 노약자, 여성, 또 장애인, 또 뭐 건강한 사람들도 이 정도 도시면 정말 내가 살고 싶다. 예,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고령 친화 도시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주시가 이번에 전국에 11번째로 이제 국제 기구에 고령 친화 도시로 가입을 했는데 제가 그 영역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 중소도시들이 고령화돼 있고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도시 재생 사업은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고령 친화 도시는 초고령 사회에서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지방의 상황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거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고령 친화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적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이런 도시를 사실 고령 친화 도시의 기준인데 지금은 지방 정부들이 이거를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방 도시들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여력으로 도로도 편안하게 하고 빈집도 정비하고 뭐 철거하고 공원 만들고 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역을 하면서 고령 친화 도시는 지방 정부의 여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지금 친화도시 만들어서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맹이 없는 이제 명색이 친화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도시, 초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지방도시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오려면 그리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출향, 아까 100만 명 얘기했잖아요.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나주 출향민들이 내가 언젠가는 나주에 가서 내 노후를 살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될 정도로 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령 친화도시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고령 친화도시는 복지도시만이 아니라요.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산업이 있잖아요. 노인들의 소비가 이제는 젊은 층 소비를 앞질러 가거든요.
이분들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 시장님들이 저는 이제 보면은 저도 시정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그 이렇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우리 자산계층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뭐 좋게 표현하지만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과잉된 것도 있고 지방